한여름 대낮의 무더위는 살같이 의자 표면마다 달라붙는 듯 했다. 희원 H층은 거실 소파에 길게 누워 있었고 선풍기는 삐걱거리며 돌았지만 바람은 약하고 땀만 방울방울 흘러내렸다. 그는 한쪽 다리를 팔걸이에 올리고 과자 봉지를 든 채 우물거리며 눈을 가늘게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고 머릿속은 몽롱하여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저택은 너무 넓어서 때때로 희원은 자신이 차가운 대리석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다. 길을 몰라서가 아니라 더 이상 이곳에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부모님은 이 거대한 둥지 안에 21살짜리 아들이 아직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듯 했다. 각자 다른 곳에서 일에 바쁘고 돈 버는데 바쁘고 평생 바빴다. 희원만이 왕좌 없는 왕자 같았다. 그의 주위는 섬뜩한 정적이 감돌았고 마치 벽 하나하나가 시간의 흐름에 지친 듯 고요했다.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들은 당번처럼 계속 바뀌었다. 어떤 분은 편안했고 어떤 분은 잔소리가 많았지만 오래 머무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와서 시골 이모의 친구분이 1층 창고방을 임시로 빌려 지내면서 청소도 돕기로 했다고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일인 양무심했다. 희원도 대충 알겠다고 넘겼는데 뜻밖의 오토바이 소리가 대문 앞에서 요란하게 나더니 삐걱거리는 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희원이 눈을 들어 밖을 내다보았다. 그가 아직 망설이며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평소처럼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희원아, 내려와서 정틴 씨 아주머니께 인사드려라. 오셨단다. 희원은 힘없이 일어나 땀으로 얼룩진 티셔츠를 머리 위로 벗으며 계단을 내려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잠자국이 남아있었다. 그가 거실로 들어서자마 눈이 차에 뜨이기도 전에 어머니 옆에 낯선 모습이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 여자는 젊지도 늙지도 않은 40 남짓 되어 보였고 목이 늘어난 티셔츠에 무릎까지 오는 바지를 단정하게 걷어 올리고 머리는 높이 묶어 깔끔했으며 몇 가닥이 이마로 흘러내렸다. 피부는 검게 그을렸고 화장기는 없었지만 얼굴은 밝았다. 희원을 보자 눈이 살짝 가늘어졌고 입계도 희미하게 미소가 번졌는데 어딘가 장난기 있으면서도 알 수 없는 분위기였다. 내가 정씨예요. 안녕 도련님. 오늘부터 여기서 지내게 됐어요. 조금 폐를 끼치겠지만 잘 부탁해요. 그녀는 천천히 말문을 열었는데 시골 사투리도 아니고 서울말인지 지방말인지도 알 수 없는 어중간한 말투였지만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희원은 멈칫했다. 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채 말을 꺼내기도 전에 어머니가 주의와 당부가 섞인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분이 정씨 아주머니야. 이모 친구분이셔. 1층 방을 임시로 빌려서 일도 도와주시기로 했어. 예전 가사도우미는 시골로 돌아갔으니 무슨 일 있으면 아주머니께 부탁드려. 알았지? 그는 목구멍으로 겨우 네라고 대답하고는 1층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를 재빨리 훑어보았다. 정씨 아주머니가 밖에서 상자를 들고 허리를 굽히고 있었다. 그 모습은 풍만하고 단단했으며 가냘프지는 않았지만 매우 여성스러운 매력이 있었다. 허리를 굽혔다. 펼 때마다 셔츠 등 부분이 살같이 착 달라붙었다. 희원은 마치 봐서는 안 될 것을 본 것처럼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세상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희원아, 저분은 나이도 있으신데 함부로 생각하지 마.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왠지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며칠 후 희원은 집안에 정씨 아주머니가 있는 것에 점차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예전 가사도우미들과는 달리 어떤 사람은 소심했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말이 많았지만 정씨 아주머니는 자신만의 방식이 있었다. 조용하지만 차갑지 않았고 친근하지만 무례하지 않았다. 그녀는 솜씨 좋게 일했고 부엌은 깨끗했고 집 안은 말끔했지만 결코 불평하는 법이 없었다. 심지어 어느 날 희원이 점심때가 다 되어서 일어나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밥과 국 냄새가 향긋하게 풍겨왔고 그녀가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는 그저 배고파요 라고 중얼거리자 그녀는 뒤돌아보며 빙긋 웃었다. 어머, 우리 도련님 이제 일어나셨네. 그럼 앉아요. 내가 밥 차려줄 테니 좀 먹고 기운 내요. 그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장난기 섞인 즐거움이 묻어나서 희원은 화를 낼 수가 없었다. 그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지만 마음은 왠지 모르게 어수선했다. 정씨 아주머니는 음식을 차리며 말했다. 젊은 총각이 점심때까지 자면 배가 고플 텐데 나중에 장가가면 아내가 고생하겠네. 그녀는 말하면서 그를 흘끗 쳐다보았는데 그 눈짓은 놀리려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의 얼굴을 한번 가볍게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아서 희원의 귀가 뜨거워졌다. 그는 밥그릇에 고개를 숙이고 멋쩍음을 감추려는 듯 씩 웃었다. 정씨 아주머니는 이목구비가 뚜렷한 미인형은 아니었지만 어딘가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다. 높이 묶은 머리는 항상 몇 가닥이 뺨으로 흘러내렸고 다부진 얼굴은 윤곽이 뚜렷했다. 그녀가 웃는 모습, 장난치는 모습, 가볍게 흘끗 보는 것만으로도 희원의 마음은 간질거렸다. 그리고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항상 자연스러웠고 마치 두 사람이 아주 오래전부터 친했던 것처럼 행동했다. 한 번은 희원이 거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정씨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올라왔는데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헐렁한 민소매 티셔츠에 얇은 천바지를 입고 청소를 하면서 조용히 노래를 흥얼거렸다. 책상 가까이 허리를 숙였을 때 옷깃이 살짝 벌어져 가슴골 사이로 하얀 살결이 드러났다. 희원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만 심장은 쿵쾅거렸고 눈길을 떼지 못했다. 정씨 아주머니가 바로 그때 고개를 들고 그의 시선을 마주쳤고 입술이 살짝 휘어졌다. 뭘 그렇게 봐요? 도련님, 자꾸 보면 내가 잡아먹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장난스러우면서도 삐친 듯 했고 농담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다. 희원은 혀가 꼬였다.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그런데 왜 얼굴이 토마토처럼 빨개요? 정말 이 도련님은 다 컸는데도 순진하다니까.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가 귀에 거슬렸지만 희원은 불쾌하기보다는 어딘가 묘한 느낌이 들었다. 그날부터 자꾸 보면 내가 잡아먹을지도 몰라요 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마당에서 그녀가 허리를 굽히고 있거나 빨랫줄 옆에서 몸을 기울여 옷을 짜는 모습을 우연히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넓고 썰렁한 집안에서 정씨 아주머니의 존재는 갑자기 따뜻한 색채가 되었다. 더 이상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아무도 보지 않는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긴 점심시간이 아니었다. 대신 어중간한 웃음소리, 점심때 풍겨오는 된장찌개 냄새, 우연인 듯 결코 우연이 아닌 시선이 오갔다. 그리고 희원은 자신이 마음을 쓰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다. 희원의 어머니가 장기 출장을 떠난 후 집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해졌다. 복도에 울리던 어머니의 하이힐 소리도, 매일 아침 부엌에서 들려오던 날카로운 잔소리도 사라지고 희원과 정씨 아주머니 각자의 생활, 리듬만 남았다. 하지만 거리는 매우 이상한 방식으로 날이 갈수록 좁혀졌다. 처음에는 희원도 매우 좋아했다. 자유롭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점심때까지 자도 아무도 깨우지 않았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했고 집은 넓었고 소리는 사방에 울렸으며 어딜 가나 텅 빈 느낌이었다. 부엌에 음식을 찾으러 내려갈 때마다 정씨 아주머니가 식탁 옆에 앉아 작은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지게 보고 있는 모습만 봐도 희원의 마음은 자연스레 가라앉았다. 그녀는 반짝였고 희원을 보며 짓는 미소는 여전히 장난기 가득하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어머, 도련님 또 내려왔네. 밤까지 자는 줄 알았는데 뭐 찾으러 왔어요. 뭐 먹을 거. 도련님이 라면만 계속 먹으면 불쌍하잖아요. 내가 계란 프라이라도 해줄게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 일어섰다. 그럴 때마다 희원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기다려주고 끼니를 걱정해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정말 요리를 잘했다. 된장찌개, 생선조림, 나물 무침 등 간단한 음식뿐이었지만 먹으면 만족스러웠다. 입맛 때문이 아니라 마치 고향에 돌아가 할머니가 해준 밥을 먹는 것처럼 친근한 느낌 때문이었다. 밥을 먹고 나면 두 사람은 자주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는 시시콜콜한 안부 인사뿐이었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되었다. 그녀는 학업, 친구, 가족에 대해 물었고 희원은 그녀에게 고향, 예전 시절, 삶에 대해 물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목소리는 항상 낮고 차분해서 듣기 좋았다. 때로는 젊었을 때 온갖 허드레시를 하고 여러 번 사기를 당했던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껄껄 웃으며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때는 참 어수룩했지. 사람을 쉽게 믿었는데 믿었다가 배신당하고 배신당해서 아프고 아파서 무뎌지고 그래서 지금의 내가 된 거야. 희원은 눈도 깜빡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며 들었다. 자신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녀의 말투에 취한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그녀는 누구와도 달랐다. 세상 물정에 밝으면서도 무심했고 그러면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친했던 사람처럼 따뜻했다. 어느 날 밤 희원은 잠 못 이루고 침대에서 뒤척였다. 머릿속은 무엇 때문인지 알 수 없이 혼란스러웠다. 그는 살금살금 아래층으로 내려가 물을 마시려 했지만 계단에 다다랐을 때 부엌에서 은은한 노란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았다. 정씨 아주머니가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조용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다. 안 주무셨어요. 그녀는 살짝 놀라 뒤돌아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어머, 도련님도 잠이 안 와요. 네, 아마 낯설어서 그런가 봐요. 낯설어서요? 아니면 이 집이 너무 넓어서 사람이 쉽게 외로워지는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희원의 마음속 빈틈을 건드리기에 충분했다. 그는 맞은편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마당에서 귀뚜라미 우는 소리, 문틈으로 새어드는 바람소리, 그리고 이 집에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어슴푸레한 노란 불빛과 마당에서 들려오는 벌레 소리 속에서 부엌 한 구석에 나란히 앉아있던 밤들이 지나면서 희원은 정씨 아주머니가 더 이상 단순한 세입자나 가사 도우미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가 하는 말 한마디, 눈짓 하나, 수줍은 미소 하나하나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담겨 있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이상함이었지만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린다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이제 식사 시간은 단순히 밥을 먹는 시간이 아니었다. 희원이 그녀의 차분한 이야기, 생각에 잠긴 듯 타면서도 반짝이는 눈빛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다. 어느 날 식사 중에 그녀는 그에게 생선 한 조각을 집어주며 웃었다. 도련님, 많이 먹어요. 너무 말랐네. 남자가 너무 마르면 약해 보여요. 장난 같기도 하고
놀리는 것 같기도 한 그 말투에 희원은 갑자기 얼굴이 빨개졌다. 그는 씩 웃으며 입을 오물거렸지만 머릿속에서는 약해 보여요 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한 번은 희원이 거실에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을 때 정씨 아주머니가 마당에서 들어왔는데 땀을 조금 흘리고 있었고 손에는 갓 따온 채소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그녀가 허리를 굽혀 슬리퍼를 벗자 옷깃이 살짝 벌어져 촉촉한 살결이 드러났다. 그 모습, 땀 냄새와 햇볕 냄새가 섞인 그 냄새가 왠지 모르게 그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그녀는 자신이 그를 쳐다보는 시선을 알아차리고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뭘 그렇게 봐요? 조심해요. 내가 벌줄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안 봤어요. 정말요? 그런 눈으로 보면서 안 봤다고요. 그러고는 그녀가 웃었다. 스쳐 지나가는 웃음이었지만 상대방을 점점 뜨겁게 만드는 웃음이었다. 희원은 아무렇지 않은 척 휴대폰에 시선을 고정했지만 목은 뜨거워졌고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그때부터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그녀가 웃고 말할 때마다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희원에게 필요 이상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그는 자신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느 날 오후 비가 쏟아졌고 희원은 공부방에 앉아 있었다.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마당에서는 정씨 아주머니가 빨래를 걷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몸에 착 달라붙었고 빗물 때문에 얇은 윗도리가 살갗에 밀착되었다. 희원은 창틀을 잡고 서서 바라보았고 심장은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빠르게 뛰었다. 그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지만 머릿속에는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 몸을 기울이는 모습, 옷깃 위로 흘러내리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때부터 그는 잠 못 이루는 날이 더 많아졌다. 어떤 밤에는 뒤척이다가 결국 몰래 아래층으로 내려가곤 했는데 단지 그녀가 여전히 그곳에 희미한 불빛과 조용한 모습으로 익숙한 부엌 식탁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한 번은 그가 조용히 물었다. 아주머니는 항상 그렇게 늦게 주무세요. 그녀는 그저 웃으며 처마 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았다. 이 나이에는 애들처럼 쉽게 잠들지 못해요. 누워있어도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눈을 뜨면 아침이에요. 희원은 맞은편에 앉아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왜인지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애틋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저 여자는 강하고 똑똑하며 곧잘 웃기지만 이럴 때는 몹시 슬퍼 보였다. 그리고 그 슬픔이 그녀를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으로 만들었다. 희원은 자신과 정씨 아주머니 사이에 무언가가 희미하지만 부인할 수 없이 싹트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희원의 어머니가 해외 출장을 떠나던 날 이미 조용했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텅 비게 되었다. 떠나기 전 어머니는 전화로 온갖 당부를 했다. 제대로 밥을 챙겨 먹어라. 밤낮을 바꿔 생활하지 마라. 등등. 그리고 특히 강조했다. 무슨 일 있으면 정씨 아주머니한테 부탁드려. 알았지? 집에서는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아주머니 귀찮게 하지 말고. 희원은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알겠다고 대답했다. 사실 그때 그의 속마음은 마치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기뻐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기쁨은 너무 넓은 집에서 며칠 지내자 이름 모를 공허함으로 변했다. 슬리퍼 끄는 소리도, 부엌에서 들려오던 어머니의 부르는 소리도 없었다. 희원은 그리움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는 여전히 인터넷으로 게임을 하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지만 전원을 끄면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자신의 숨소리만 남았다.
대리석 벽에서 스며 나오는 냉기가 마치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아래층으로 내려가 정씨 아주머니가 나무를 다듬거나 밥상을 차리거나 창가에 앉아 다리를 꼬고 낡은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만 희원의 마음은 가라앉았다. 낮에는 평소처럼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무언가가 조용히 변하고 있었다. 희원이 그녀에게 보내는 시선은 더 이상 무심한 시선이 아니라 훔쳐보는 시선이었다. 더 이상 나이 많은 여자에 대한 조카의 시선이 아니라 이름 모를 유혹에 빠져드는 젊은 남자의 시선이었다. 어느 날 밤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희원은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취했고 정신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몸이 붕 뜨고 머리가 멍해지기에는 충분했다. 집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거실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으며 정씨 아주머니가 혼자 앉아 있었다. 희원이 문을 밀고 들어서자 눈이 흐릿했지만 그녀가 뒤돌아보는 모습과 얼굴에 스치는 약간의 걱정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 세상에, 이 시간에 어딜 다녀와요. 이렇게 취해서. 그녀는 일어나 다가와 그의 팔을 부축했다. 그녀에게서 나는 익숙한 향기가 얼굴에 와닿자 희원은 한 번 더 휘청거렸다. 그는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기댔고 혀가 꼬인 목소리로 말했다. 정씨 아주머니, 자꾸 쳐다보면 언젠가 아주머니가 잡아먹을 거라고 했죠. 그 말은 생각 없이 튀어나왔지만 마치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말 같았다.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졌고 선풍기는 여전히 규칙적으로 돌았지만 희원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두근거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바라보는 정씨 아주머니의 눈빛과 마주쳤다. 화나지도 놀라지도 않은 마치 밤의 검은 호수처럼 깊고 깊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는데 평소에 장난기 넘치는 미소가 아니라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한 미소였다. 그리고 그녀는 말했다. 목소리는 낮고 마치 두 사람 사이에 머뭇거림을 가르는 칼날 같았다. 그런데 희원은 숨이 가빠진 채 가만히 서 있었다. 그녀가 그렇게 대답할 줄은 몰랐다. 도전인지 유혹인지 아니면 동의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순간 자신 안에 무언가가 가슴에서 터져 나올 것 같다는 것만 알았다. 정씨 아주머니의 짧은 대답은 희원의 마음속에 오랫동안 꺼지지 않고 있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방식은 그를 숨막히게 할 것 같았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등골을 타고 흐르는 흥분 때문에 희원의 온몸의 세포가 깨어나는 것 같았다. 그는 침을 삼켰고 목구멍은 바싹 마르고 눈은 그녀의 시선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반쯤 취하고 반쯤 꿈결 같은 상태에서 희원이 자신과 그녀 사이에, 젊음과 늙음 사이에, 옳고 그름 사이에 세웠던 모든 경계가 순식간에 지워지는 것 같았다. 정말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도전하는 것 같았다. 정씨 아주머니는 여전히 물러서지도 다가서지도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살짝 고개를 기울이고 입술을 비틀어 반쯤 웃었다. 그 웃음은 더 이상 장난이 아니었고 희원의 피를 끓어오르게 하는 것이었다. 우리 희원 도련님, 용기 있어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작게 말했지만 희원의 머릿속에서는 천둥처럼 울렸다. 그의 숨결은 거칠어졌고 심장은 마을 축제의 북처럼 세차게 뛰었다. 희원 안에 무언가, 애써 숨겨왔던 본능이 이제 더 이상 억눌리기를 원치 않았다. 네, 용기 있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깨지는 것 같았고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지만 시선은 피하지 않고 서로에게 단단히 고정되었다.
그녀는 천천히 의도적으로 한 걸음씩 다가왔다. 희원은 최면에 걸린 듯 가만히 서 있었고 심장은 가슴에서 뛰쳐나올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바로 앞에 섰고 두 사람의 숨결이 섞여 뜨거운 안개를 이룰 만큼 가까웠다. 그럼 오늘 밤 나에게 보여줄래요? 그녀는 귓가에 속삭였고 목소리는 쉬어 부드럽고 매우 암시적이었다. 희원은 마른 침을 삼켰고 두 다리는 굳어버린 것 같았지만 이내 그녀에게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이끌림에 따라 걸어갔다. 그녀는 부드럽게 그의 어깨를 복도 쪽으로 밀어 1층으로 이끌었다. 그녀의 손은 강하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초대처럼 단호했다. 나무 바닥을 밟는 발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 작게 울렸지만 희원의 귀에는 북소리가 요란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그는 어떻게 그녀의 방으로 내려왔는지 기억하지 못했고 다만 모든 망설임에 종지부를 찍듯 방문이 등 뒤에서 살며시 닫히는 것을 느꼈을 뿐이다. 희미한 노란색의 작은 등. 방은 소박하지만 깨끗했다. 그녀에게서 나는 향기는 이제 더 뚜렷했고 소박하면서도 여성스러웠으며 값싼 향수 냄새와 햇볕에 말린 첫 냄새가 섞여 있었다. 희원은 가만히 서 있었고 그녀가 다가오자 심장이 쿵쾅거렸다. 무서워하지 마요. 너무 많이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느껴요. 그녀는 속삭이며 그의 가슴, 마구 뛰는 심장 위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마치 이끄는데 아주 익숙한 것처럼 단호했다. 희원은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생각하지도 묻지도 의심하지도 않았고 오직 설렘과 방금 인정받은 강렬한 갈망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그의 목에 닿았을 때 희원은 살며시 눈을 감았고 온몸이 긴장했다가 이완되었다. 그는 이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물러서지도 않았고 물러서고 싶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불 속에 발을 들여놓았고 그 불꽃이 바로 그녀였기 때문이다. 희원의 몸은 등 뒤에서 방문이 닫히자 가볍게 떨렸다. 좁은 공간에는 두 사람의 숨소리만 남아있었다. 정씨 아주머니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익숙한 향기와 가슴속에서 울리는 그의 심장 소리. 그녀는 희원 앞에 서 있었고 거리는 그가 그녀의 몸에서 나오는 온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더 이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고 눈빛은 깊고 밤처럼 어두웠으며 마치 모든 망설임은 뒤에 남겨두라는 듯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는 손을 들어 그의 뺨에 가볍게 손을 댔다. 그 손길은 마치 위로하는 것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마치 터지기를 기다리는 파도처럼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희원은 꼼짝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안은 들끓고 있었다. 그는 한 번도 이렇게 누군가와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고 특히 정씨 아주머니처럼 산전수전 다 겪고 사리분별이 밝으며 그를 진정한 남자로 바라보는 여자와는 더욱 그랬다. 더 이상 놀기 좋아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 희원이 아니었고 엄마의 그늘에서 사는 아들도 아니었다. 지금 그녀의 눈에 그는 한 명의 남자였다. 그녀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얇은 셔츠 위로 가볍게 쓰다듬었다. 희원은 자신이 침 삼키는 소리조차 똑똑히 들었고 그 순간 그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떨리고 당황스럽고 망설이는 입맞춤이었지만 이내 누군가가 힘을 보태준 듯 희원은 그녀를 끌어안았고 입술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 입맞춤에 그녀는 작게 신음했고 그의 등을 감싸 안아 꽉 잡았다. 두 몸이 서로 밀착했고 열기가 접촉하는 부분마다 서로에게 전달되었다.
희원의 손은 처음으로 떨면서 그녀의 허리에 놓였다가 등 뒤로 가볍게 미끄러졌다. 그녀는 뿌리치지 않고 살짝 몸을 구부렸지만 입술은 여전히 그의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도련님 때문에 젊었을 때가 생각나네요. 두 사람이 한창 황홀경에 빠져 있을 때 그녀가 작게 말했고 목소리는 살짝 갈라졌으며 웃는 것 같기도 하고 감동한 것 같기도 했다. 희원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저 그녀를 더 꽉 안았다. 그 포옹에는 갈망뿐만 아니라 위로와 보상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그를 살짝 밀어 침대에 앉혔다. 매트리스가 작게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더니 이내 조용해졌다. 그녀는 옆에 앉아 희원의 셔츠 단추를 만지작거리며 천천히 하나씩 풀었고 그러면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흥미가 어려 있었다. 심장이 그렇게 빨리 뛰는데 무서워요. 아니요, 아주머니 때문에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그래요. 솔직한 말에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 마치 깊은 밤, 두 사람이 함께 숨 쉴 수 있는 리듬을 찾은 것 같았다. 희원은 손을 뻗어 그녀의 볼에 손을 댔다. 그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의 손은 따뜻한 피부 위를 스쳐 지나가다 망설이며 목으로, 얇은 잠옷 너머로 보이는 동그란 어깨로 미끄러져 내려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고 고개를 살짝 그에게 기울였는데 마치 그가 더 깊이 탐험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허락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밝은 등불도 큰 목소리도 없었고 오직 가쁜 숨소리, 살같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가슴속에서 울리는 심장 소리뿐이었다. 좁은 방 안에서 두 사람, 두 개의 외로움이 마치 구원처럼 서로를 발견했다. 그리고 희원은 그 순간부터 더 이상 돌아갈 길이 없었다. 정씨 아주머니는 희원 옆에 누워 있었고 숨결은 여전히 가빴으며 땀으로 축축한 피부가 그의 살갗에 가볍게 달라붙어 움직일 때마다 불길을 더하는 듯했다. 낡은 작은 등에서 나오는 희미한 노란 불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아주 가까이 드러났고 눈은 반쯤 감겨 있었으며 입가에는 지치면서도 부드러운 미소가 남아 있었다. 희원은 가만히 누워 한 손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은 이마에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조용히 쓸어 넘겼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어지러웠고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 같았다. 아무도 허락하지 않는 달콤한 꿈이었지만 헤어 나올 수 없었다. 정씨 아주머니가 눈을 뜨고 그를 아주 살짝 흘끗 보더니 바람결처럼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도련님, 정말 용감했네요. 희원은 얼굴을 붉히며 팔에 힘을 조금 더 주었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는데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늘리는 것처럼 들렸다. 정말 젊은 총각인데도 대단하네. 나 피곤해서 기절할 뻔했어요.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금도 책망하는 기색이 없었고 오히려 가볍고 어딘가 자랑스러움이 묻어났다. 희원은 몸을 돌려 팔을 꿰고 그녀를 바라보며 당황하며 물었다.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은 더 이상 평소처럼 장난기 넘치게 반짝이지 않았고 대신 아주 깊고 슬프면서도 원망하지 않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살짝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아요. 올 것은 오는 법이죠. 나도 도련님을 억지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희원은 말문이 막혔고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맞다. 방금 일어난 일은 아무도 억지로 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두 사람 모두 선을 넘었고 그 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했을 뿐이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고 그녀는 살짝 몸을 돌려 희원에게 등을 돌렸다. 그도 바싹 다가가 뒤에서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고 머리를 가볍게 어깨에 기댔다. 그녀의 머리카락에서 나는 향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고급스럽지도 향기롭지도 않았지만 어딘가 매우 현실적이고 여성스러워서 희원은 계속해서 그 향기를 맡고 싶었다. 그는 그녀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고 이름을 붙일 용기도 멀리 생각할 용기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 어두운 밤 두 사람이 서로 바싹 붙어 누워있는 이곳에서는 그 여자의 온기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희원은 낯선 방에 누워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잠시 후 그는 어젯밤 일이 떠올랐고 황급히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정씨 아주머니는 이미 그곳에 없었다. 방 안에는 익숙한 향기만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희원은 벌떡 일어났고 심장이 마구 뛰었다. 누군가에게 발각될까봐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살금살금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조용했다. 수도꼭지에서 물 흐르는 소리, 부엌에서 들려오는 칼과 도마 소리. 정씨 아주머니는 요리를 하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 뒷모습, 단정하게 묶은 머리,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희원은 부엌으로 내려갔는데 발이 자꾸 꼬여 자기 것이 아닌 것 같았다. 그녀가 뒤돌아보며 그를 바라보았는데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조금도 동요하는 기색이 없었다. 일어났어요. 내려와서 밥 먹어요. 데워놨어요. 단 한마디 간단한 말이었지만 희원은 그대로 멈춰섰다. 그녀는 여전히 평소의 정씨 아주머니였지만 단지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지울 수 없는 무언가가 생겼다는 점이 달랐다. 희원은 식탁에 앉았는데 젓가락을 들었지만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 앞에는 흰 밥그릇,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생선조림과 평소처럼 소박한 나물 된장국이 놓여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모든 것에서 따뜻한 냄새가 났다. 이름 붙일 수 없는 냄새,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이고 거기에 약간의 이상한 흥분이 섞인 냄새였다. 어젯밤의 냄새, 방금 지워진 경계선의 냄새, 그리고 희원은 자신이 그것을 넘어설 준비가 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정씨 아주머니가 맞은편에 앉았는데 그녀는 바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생선 한 조각을 집어 그의 밥그릇에 놓아주고 나서야 살짝 웃으며 말했다. 먹어요. 아침부터 배고플 텐데 멍하니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고 높거나 날카롭지 않았으며 책망하는 기색도 없고 이상한 점도 없었다. 희원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심장이 여전히 세차게 뛰었다. 그는 슬쩍 그녀를 쳐다보았는데 그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고 눈빛은 피하지 않았지만 깊고 알 수 없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화 안 나셨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고 그의 눈을 천천히 바라보다가 살짝 미소 지었다. 뭘 화내요. 어젯밤 일은 두 사람 다 그랬잖아요. 나는 강요하지 않았고 도련님도 거부하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희원은 고개를 숙였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왠지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자 마음속에 약간의 허탈함이 느껴졌다. 그녀가 너무나 태연한 방식 때문에 마치 어젯밤 일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특별하지 않았던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그냥 지나가는 일, 순간의 약함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희원에게는 아니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그녀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긴 한숨을 내쉬고 테이블 위에 놓인 물 없는 컵을 빙빙 돌리더니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그냥 평소처럼 해요. 하룻밤 때문에 온 세상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나도 도련님이 부담스러워하는 건 원치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그녀는 일어섰고 마치 아무런 대화도 없었던 것처럼 그릇들을 모아 싱크대로 가져갔다. 하지만 희원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고 마음은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다. 그는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뜨거운 비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비밀.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가 그것을 잊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그 몰래 하는 느낌. 그녀에게 다시 한번 손을 대고 싶은 갈망이 그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커져가고 있었다. 식사 후 희원은 그녀의 설거지를 도왔고 그녀가 그릇을 씻는 동안 그는 식탁을 닦았다. 한순간 두 사람이 바닥에 떨어진 숟가락을 줍기 위해 동시에 허리를 숙였을 때 그들의 손이 우연히 부딪혔다. 아주 잠깐 스쳤을 뿐이지만 희원의 온몸이 저릿해지기에는 충분했다. 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자 그녀도 그를 바라보았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고 눈빛은 마치 확인이라도 하듯 반짝였다. 어젯밤은 현실이었고 그녀는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그 접촉은 짧았지만 그때부터 희원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그녀를 가사도우미인 척할 수도 낯선 사람으로 볼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왜냐하면 그는 그녀의 냄새를 알았고 밤에 그녀의 숨소리를 들었으며 그 눈빛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여성스러우면서도 비밀로 가득 찬 그 눈빛, 그리고 희원은 그 느낌에 중독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후 며칠 동안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예전과 같았다. 희원과 정씨 아주머니는 여전히 서로를 아주머니, 도련님이라고 불렀고 여전히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었으며 마치 그날 밤이 없었던 것처럼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있었고 숨기려 할수록 조금씩 더 팽팽해졌다. 스쳐 지나갈 때 살짝 눈이 마주치는 것, 채소 바구니를 건넬 때 손이 스치는 것, 심지어 부엌에서 희원아 이것 좀 도와줄래 하고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만으로도 희원은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그녀가 막 씻은 토마토 봉지를 희원에게 건네주었는데 그녀의 손이 우연히 그의 손등을 스쳤다. 가벼웠지만 희원이 멈칫하기에는 충분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자 눈빛에는 감정을 숨기기 어려웠다. 그녀가 다시 바라보았고 입꼬리가 올라갔는데 마치 놀리는 것 같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시선만으로도 희원은 한동안 어쩔 줄 몰랐다. 정씨 아주머니는 여전히 산전수전 다 겪은 태연한, 심지어 그보다 더 태연한 여자였다. 그녀는 피하지도 않았고 주도하지도 않았다. 그녀가 하는 모든 것, 눈빛에서 말투까지 마치 미끼를 던졌다가 그냥 두는 것 같았다. 바로 그 애매한 태도 때문에 희원은 점점 더 상대방이 모든 규칙을 쥐고 있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낮에는 희원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애썼지만 밤이 되어온 집안이 정적에 휩싸이면 머릿속에 생각들이 밀려왔다. 첫날 밤의 모습, 살갗 냄새, 숨소리, 여자의 따뜻한 살결이 마치 방금 일어난 일처럼 선명하게 되살아났다. 그리고 또 다른 밤, 온 집안의 불이 꺼졌을 때 희원은 다시 방을 나섰다. 생각할 필요도 계획할 필요도 없이 그의 발은 저절로 1층으로 향했고
그곳에는 이미 말없는 초대가 되어버린 나무 문이 있었다. 문은 잠겨있지 않았고 그가 살짝 밀자 희미한 작은 등 불빛이 부드러운 빛을 내뿜었다. 정씨 아주머니는 침대에 옆으로 누워 등을 돌리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베개 위로 흩어져 있었다. 문 열리는 소리를 듣고 그녀는 놀라지도 않고 이상하다는 표정도 짓지 않고 아주 살짝 미소 지으며 마치 그가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이 그를 바라보았다. 또 내려왔어요. 희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등 뒤로 살며시 문을 닫았다. 그는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다가갔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가 누울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주었다. 희원이 그녀의 허리에 손을 얹자 그녀의 온기가 그의 온몸을 부드럽게 감쌌다. 그들은 서두르지도 않았고 첫날 밤처럼 불타오르지도 않았다. 이번에는 모든 것이 더 천천히 진행되었고 마치 몸으로 숨결로 의미심장한 애무로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았다. 이제 망가졌네요, 도련님은. 그녀는 희원의 귓가에 속삭였고 숨결이 그의 목덜미에 가볍게 닿았다. 희원은 웃어야 할지 부끄러워해야 할지 알 수 없었고 그저 그녀를 더 꽉 안고 입술로 그녀의 입술을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하게 찾았다. 그 순간 바깥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고 희미하게 어두운 작은 방에는 그녀와 그만이 있었으며 몰래 하는 듯 하면서도 중독적인 감정으로 서로에게 녹아들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들은 다시 한번 서로의 것이 되었다. 그 두 번째 밤 이후 희원은 자신이 공식적으로 깊이 빠졌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한 번의 충동이나 순간적인 약함이 아니라 갈망으로 가득 찬 적극적인 갈구였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 밤 온 집안이 정적에 잠기면 가슴속에서 익숙한 부름이 들려왔다. 그것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을 재촉하여 1층으로 내려가게 했다. 약속의 말도 문자 메시지도 신호도 없었다. 하지만 정씨 아주머니의 방문은 여전히 살짝 열려 있었고 희미한 노란색 작은 등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와 그녀가 기다리고 있다는 조용한 신호처럼 보였다. 그리고 희원은 초대의 말 같은 건 필요 없었고 그저 그 눈빛, 그 미소, 그리고 그 여자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다. 낮에는 그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다. 희원은 여전히 정씨 아주머니라고 불렀고 그녀는 여전히 희원 도련님이라고 불렀으며 심지어 그가 어질러 놓거나 설거지를 잊었을 때는 애정 어린 잔소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 평범한 말들 아래에는 그들만이 이해하는 또 다른 의미가 있었다. 한 번은 희원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정씨 아주머니가 옆에서 식탁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우연인지 고의인지 그의 옆구리에 가볍게 닿았고 손가락이 아주 빠르게 스치고는 다시 돌아갔다. 희원이 돌아보자 그녀는 그저 수줍게 웃으며 눈은 여전히 행주에 고정된 채 입으로만 작게 겨우 들릴 정도로 말했다. 정말 못된 아이네. 이제 진짜 망가졌어. 그 못된 아이라는 말은 예전에는 장난스러운 꾸지람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어딘가 친밀하고 축축하며 심지어 관능적이기까지 했다. 그것은 밤의 기억을 담은 속삭임 같았고 희원의 마음을 한동안 뜨겁게 달구었다. 정씨 아주머니는 결코 먼저 다가오지는 않았지만 피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거나 예전에는 알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울타리를 세울 생각도 없는 것 같았다. 희원이 다가갈 때마다 그녀는 여전히 태연한 모습을 유지했지만 눈빛은 마치 불타오르기를 기다리는 인걸불처럼 유혹적이었다. 그리고 희원은 중독자처럼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고 그는 더
더 이상 본능을 해소하기 위해서만 그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형언할 수 없는 친밀감 때문이기도 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여자를 안고 숨결 가득한 그녀의 속삭임을 듣고 모든 접촉 후에 살짝 몽롱해지는 그녀의 눈빛을 보는 그 모든 것이 마치 그의 청춘의 갈증에 꿀을 붓는 것 같았다. 여러 번 희원은 자문했다. 이것은 열정인가, 본능인가, 아니면 진정한 감정인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고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을까? 매일 밤 그녀 옆에 누워 따뜻한 여자의 향기를 맡고 그녀가 우리 희원 도련님이라고 속삭이는 것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는 충분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아무리 달콤하더라도 희원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빠져들수록 그들은 두 집 사이에 팽팽한 줄 위를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쪽은 열정이었고 다른 한쪽은 현실이었다. 강한 바람 한 번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리고 그 경계선은 거미줄처럼 얇았고 은밀할수록 희원은 더욱 자극을 느꼈다. 밤의 발걸음, 등 뒤에서 닫히는 정씨 아주머니의 방문. 그럴 때마다 심장은 금지된 구역에 침입하는 도둑처럼 두근거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금지된 느낌 때문에 희원은 떠날 수가 없었다. 오뒀다. 그는 그 순간들을 기다리기 시작했고 부엌에서 두 사람이 어깨를 스칠 때 그녀의 눈짓을, 장난을 칠 때마다 그녀의 반쯤 웃는 미소를, 그리고 온 집안이 고요해진 밤에 다시 그녀의 어깨에 입술을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더 이상 풋내기 소년이 아니라 진정한 남자의 목소리로 그녀의 귀에 속삭이는 것을 기다렸다. 못된 것. 그녀는 그가 더 대단해질 때마다 귓가에 속삭였지만 그녀의 숨결에는 저항이 아니라 온통 부드러움이었고 등을 꽉 껴안는 것은 마치 조금이라도 더 붙잡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희원은 정씨 아주머니가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녀 또한 그처럼 점점 중독되어 가고 있었다. 육체적인 중독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오고 자신을 갈망하는 느낌에 중독되어 있었다. 지치고 아무도 자신의 존재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은 날들 속에서 어느 날 오후 가랑비가 내렸고 희원은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귀는 부엌에서 정씨 아주머니의 슬리퍼 소리가 파닥거리는 것을 듣고 있었다. 냄비와 프라이팬이 다그락거리는 소리, 국자가 냄비에 부딪히는 소리. 그 익숙한 소리가 이제 그에게 밥뿐만 아니라 이 집에 그녀가 존재하는 방식 그 자체를 갈망하게 만들었다. 조용하고 확실하면서도 매우 매혹적이었다. 그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갔다. 그녀는 등을 돌리고 서 있었고 머리는 높이 묶었으며 목덜미에는 땀이 얇게 맺혀 있었다. 그녀가 입은 티셔츠는 젖어서 등에 살짝 달라붙어 있었다. 희원은 다가가서 참지 못하고 그녀의 어깨에 살짝 손을 댔다. 그녀는 깜짝 놀라 돌아섰다. 뭐예요? 깜짝 놀랐잖아요. 희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다시 바라보았고 시선이 부드러워졌으며 목소리가 낮아졌다. 대낮인데 참. 하지만 그녀의 손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희원은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뺨에 가볍게 입술을 대었다가 재빨리 떼었다. 그녀는 살짝 숨을 내쉬고 누가 볼까봐 주위를 둘러보더니 애정 어린 꾸지람을 했다. 정말 못된 아이네. 이제 무서운 게 없구나. 희원은 살짝 웃었다. 무섭지만 더 이상 무서워할 수가 없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냄비 쪽으로 돌아섰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등은 살짝 떨렸고 이번에는 그녀의 허리에 놓인 그의 손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 사이의 모든 것은 한 번도 말로 표현된 적이 없었지만 마치 부드러운 미끄럼틀을 타듯 점점 더 깊어지며 그렇게 계속되었다. 그리고 희원의 마음속에는 때때로 혼란스럽고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그저 그녀를 보고 밤에 그녀의 낮은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모든 이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이 중독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몸과 그림자 모두에. 그리고 마치 자신이 선택한 남자를 안는 여자처럼 달래주는 아이가 아니라 그녀의 품에 안기는 느낌에 중독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 중독이 가장 무서운 것이었다. 그 중독은 더 이상 단순한 밤의 은밀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일상생활의 모든 틈새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계단에서 마주치는 시선, 스쳐 지나가는 머리카락 쓸어넘김, 희원이 과일을 깎고 있을 때 그녀가 지나가며 살짝 고개를 숙여 바라보는 것, 모든 몸짓, 마주칠 때마다 마치 전기가 통하는 듯 했고 희원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정씨 아주머니는 여전히 평소의 태연함을 유지했다. 요리를 하고 집을 청소하고 화초에 물을 주고 마당을 쓸고 마치 그들 사이에 어떤 선을 넘는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보지 않으면 그녀는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애매하고 축축하며 적극적이고 여성스러웠다. 어느 날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고 희원이 학교에서 돌아와 문을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집 현관 앞에 앉아 부채를 붙이고 있는 것을 보았다. 위솥을 배꼽까지 걷어 올려 둥글고 부드러운 배를 드러냈는데 땀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멈칫했고 돌아설지 다가갈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그를 흘끗 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뭘 봐요? 더위 먹었나? 왜 그렇게 서 있어요? 희원은 마른 침을 삼키고 다가가서 목이 쉰 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입지 마세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휘어졌다. 왜요? 불편해요. 아니면 참을 수 없어요. 그 말은 마치 희원의 가장 약한 신경을 건드리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에 바싹 다가가 속삭였다. 지금 당장 하고 싶어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 웃음소리가 마치 바늘로 살갗을 찌르는 것 같았다. 세상에, 대낮부터 이 녀석 정말 못 말리네. 하지만 부채를 붙이던 그녀의 손은 살며시 희원의 허벅지에 놓였다가 아주 살짝 쓰다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돌아갔다. 희원이 그녀의 손을 잡고 살짝 힘을 주었다. 쨍쨍 내리쬐는 한낮의 햇볕 아래 두 시선이 단단히 얽혔고 곁에는 매미 우는 소리와 뜨거운 열기가 현관 지붕에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냄새뿐이었다. 그는 그때 만약 문 밖에서 가사 도우미가 나무에 물을 주고 있지 않았다면 아마 두 사람 모두 참지 못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은밀함은 희원을 지치게 만들기 시작했다. 그가 실측 나서가 아니라 감정이 너무 고조되어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밤에는 열정적이었고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다. 그 어중간한 상황이 그를 마치 불덩이 위에 앉아있는 것처럼 만들었고 언제나 뜨겁게 타올랐지만 뛰어오를 수는 없었다. 어느 날 밤 서로 안고 누워있을 때 희원이 문득 속삭였다. 우리 이대로 괜찮을까요? 그녀는 희미한 작은 등 불빛 속에서 살짝 몸을 돌려 그와 마주 보았다. 이대로라니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하면 언젠가 들키지 않을까요? 그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다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박자 한 박자 가볍게 눌렀다. 심장이 뛰는 한 욕심은 끝이 없지만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르는 법이에요. 잊지 말아요, 희원아. 그녀의 목소리는
책망하지도 차갑지도 않았고 그저 아주 부드럽고 어른스러운 충고 같아서 희원은 더욱 그녀를 껴안았다. 그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그저 언젠가 이 방의 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을까봐 두려웠을 뿐이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그 후 뒤숭숭한 잠 속에서 형상화되기 시작했다. 희원이 어렴풋이 느끼던 두려움은 결국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그것은 어느 날 오후 살금살금 문을 두드렸다. 그가 방에서 한창 게임에 빠져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계단을 막 내려서려는데 정씨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황급히 나오는 것을 보았고 손에는 아직 행주가 들려 있었다. 누구세요, 아주머니? 아마 도련님, 어머님이 돌아오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약간 떨렸고 눈빛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희원은 멈칫했고 심장이 한 박자 건너뛰었다. 그는 천천히 열리는 철제 대문 쪽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말대로 어머니가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서고 있었는데 정장 차림에 날씬한 몸매였고 얼굴은 꼼꼼하게 화장했지만 먼 길에 지친 듯 약간 초췌해 보였다. 왜 이렇게 일찍 돌아오셨어요? 엄마, 비행기 편이 변경됐어. 미리 연락 안 한 건 집안 꼴이 어떤지 보려고 그랬지. 어머니는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탐색하듯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더니 세면대 옆에 서 있는 정씨 아주머니에게 시선을 빠르게 멈췄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다. 일찍 오셨네요. 방금 부엌 청소 끝났 아직 저녁 준비를 못했어요. 괜찮아요. 그동안 집 봐줘서 고마워요. 희원의 어머니는 웃지 않았고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냉담했다. 희원은 정씨 아주머니의 태도 변화를 똑똑히 알아차렸다. 평소의 차분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불빛을 피하는 그림자처럼 조심스럽고 움츠러들어 있었다. 그날 밤 식사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희원의 어머니는 차분하게 이야기했고 희원의 학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으며 아무것도 책망하지 않았지만 시선은 마치 무언가를 의심하는 것처럼 두 사람 사이를 훑어보았다. 정씨 아주머니는 거의 먹지 않았고 말은 더욱 적었으며 밥을 뜨면서도 오랫동안 누구의 눈도 마주치지 못했다. 식사 후 그녀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다. 희원이 슬그머니 다가가 도우려 했지만 그녀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어머님도 집에 계시니 도련님은 쉬세요. 희 의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방으로 슬그머니 올라갔고 마음은 마치 누군가에게 꽉 쥐어진 것 같았다. 그날 밤 여러 주 만에 처음으로 그는 그녀의 방으로 내려가지 않았다. 가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 한 번이라도 잘못된 시간에 문을 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침대에 누워 희원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잠 못 이루었다. 방은 이제 더 넓고 더 춥게 느껴졌고 창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고 이불도 여전히 덮고 있었지만 말이다. 그는 휴대폰을 켜고 주무세요 라는 메시지를 입력했지만 그저 바라보다가 다시 지웠다. 다른 메시지 보고 싶어요를 입력했다가 다시 지웠다. 그렇게 3번, 4번 반복했고 휴대폰 화면에는 깜빡이는 불빛만 남아있었고 희원의 마음은 불타는 듯 뜨거웠다. 마침내 그는 휴대폰을 끄고 베개에 머리를 파묻었고 심장은 한 번 한 번 조여들었다. 밖에서는 어머니의 슬리퍼 소리가 복도를 따라 규칙적으로 지나갔다. 아래층 정씨 아주머니가 있는 작은 방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감히 문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은 희원이 무언가 아주 큰 것을 잃을 것 같다고 느낀 첫 번째 순간이었다. 그 후 며칠 동안 집 안 분위기는 마치 얇은 서리가 낀 것처럼 차갑고 답답했다. 정씨 아주머니는 말이 훨씬 줄었고 더 이상 희원에게 엉뚱한 말로 장난치지도 않았고 장난기 넘치는 눈빛도 보내지 않았다. 그를 볼 때마다 모든 것이 처음의 역할로 돌아갔다. 그녀는 가사 도우미였고 그는 도련님이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러 나갔지만 마치 어머니의 존재가 집안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한 것 같았다. 희원은 갈등 속에서 살았고 평범한 척하려 했지만 속으로는 마치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았다. 정씨 아주머니가 부엌에서 허리를 굽혀 청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손은 재빨랐지만 몸은 움츠러든 것 같았고 희원의 마음은 아팠다. 그는 달려가 뒤에서 그녀를 안고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말하고 싶었지만 발은 마치 차가운 타일 바닥에 붙어버린 것 같았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방으로 올라간 후 희원은 거실 어둠 속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불도 켜지 않고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1층으로 이어지는 복도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그는 그 방문의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하나, 익숙한 발소리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10시 가까이 되었을 때 그는 정씨 아주머니가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손에는 막 세탁한 수건 더미를 안고 있었고 욕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벽에 희미하게 비추었다. 그녀의 눈이 그를 스쳐 지나갔고 잠시 망설이다가 돌아섰다. 정씨 아주머니. 그가 바람결처럼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그녀는 멈춰 섰지만 돌아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서 있었다. 너무 보고 싶었어요. 잠시 후 그녀가 돌아섰는데 희미한 불빛 속의 모습이 이상하게 가냘퍼 보였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고 눈에는 책망도 분노도 없이 그저 슬픔만이 어려 있었다. 희원아, 우리가 뭘 잘못한 건 아니지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할 수도 없어. 그가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는 그녀가 말하지 못한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었다. 수백 번의 밤이 지나갔고 수백 번의 입맞춤이 있었으며 수백 번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숨겼다. 침묵해야 해. 서로 아직 마음이 있다면 침묵해야 해. 그녀의 말은 가벼웠지만 마치 그의 심장에 깊은 상처를 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그의 곁을 지나갔고 어깨가 살짝 스쳤으며 익숙한 향기가 다시 풍겼지만 이번에는 온기가 아니라 공허함만이 남아있었다. 희원은 꼼짝도 하지 않고 그녀의 모습이 복도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1층 방의 불은 여전히 켜져 있었지만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 그리고 집은 다시 문틈으로 새어드는 바람소리, 말 못할 사람의 마음소리,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용히 엇갈리는 발소리만 남았다. 그 침묵의 밤 이후 희원과 정씨 아주머니 사이에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밤의 조심스러운 발걸음도 낮에 불타는 듯한 은밀한 시선도 없었다. 모든 것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그 뜨거웠던 밤들이 누군가가 재미로 지어냈다가 황급히 묻어버린 꿈이었던 것처럼. 하지만 희원은 모든 것이 여전히 그곳에 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익숙한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의 눈 속에 있었다. 매일 아침 숟가락이 냄비
가장자리에 부딪히는 소리 속에 있었고 매일 밤에 이상한 공허함 속에 있었다. 그는 뒤척이며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씨 아주머니는 여전히 솜씨 좋게 일했고 필요할 때는 여전히 웃고 말했으며 여전히 마치 집주인처럼 집을 돌보았지만 단지 희원의 눈과 마주칠 때마다 반짝이던 장난기 넘치는 빛은 더 이상 없었다. 그것은 다른 색으로 변했고 더 깊고 더 어두웠으며 더 피곤해 보였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가 안 계실 때 희원은 평소보다 일찍 부엌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혼자 앉아 낡은 신문지를 한 장씩 넘기고 있었는데 눈은 종이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읽고 있지 않았다. 부엌 불빛이 그녀의 검게 그을린 피부를 비추자 한층 더 어두워 보였다. 정씨 아주머니, 그가 작게 불렀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저 바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가볍게 네라고 대답했다. 저 못 참겠어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신문을 접고 그를 돌아보았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목소리는 달랐다. 알아요. 하지만 못 참겠어도 참아야 해요. 희원아, 우리는 계속 꿈속에서 살 수는 없어요. 희원이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고 그의 손은 떨면서 식탁 위에 놓였는데 그녀의 손 가까이 있었지만 감히 만지지 못했다. 그녀는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살짝 웃었는데 그 미소는 더 이상 장난기가 아니라 너무나 지친 여자의 미소였다. 젊었을 때 나도 누구처럼 사랑도 하고 어리석은 짓도 했어요. 유부남을 몰래 사랑하기도 했고 믿어서는 안 될 사람을 잘못 믿기도 했죠. 그리고 결국에는 다 속으로 삼키고 하루하루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 이야기 저한테 해줄 수 있어요. 그 질문에 그녀는 멈칫하는 것 같았다.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 뒤편의 허공을 바라보았다. 임신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렸고 20살이 조금 넘었을 때였죠. 그 남자는 가게 주인이었고 아내도 아이도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랑했어요. 그가 아내가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아라고 한마디 하자 나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희원은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녀가 그렇게 깊은 상처를 안고 있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그래서 그가 나보고 아이를 지우라고 했어요. 그걸 남겨두면 서로 괴로워질 뿐이라고요. 나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아무도 데려다 주지 않았고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았죠. 끝나고 집에 돌아오니 배는 텅 비었는데 마음은 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녀는 말을 마치고 손을 들어 가슴을 살짝 만졌다. 희원이 그녀의 손을 잡고 살짝 힘을 주자 이번에는 그녀가 손을 빼지 않았다. 죄송해요. 몰랐어요. 죄송할 거 없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강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뜻밖의 도련님을 만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심장이 아직 뛰는 걸 느껴요. 희원이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낡은 부엌과 저녁밥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가운데 그는 눈앞의 여자가 더 이상 매일 밤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던 정씨 아주머니가 아니라 마르기는 했지만 결코 아물지 않은 상처로 가득한 진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그 어느 때보다 그녀를 안쓰럽게 여겼다. 정씨 아주머니는 그 짧은 대화 후에 평소처럼 가볍게 무릎에 손을 짚고 일어섰다. 하지만 이번에는 희원이 그녀가 살짝 몸을 떠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추워서가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는데 너무나 익숙해진 사람이 억지로 참는 듯한 몸짓이었다. 그도 따라 일어서서 손을 내밀려 했지만 그녀는 살짝 옆으로 피하며 어색하게 웃었다. 다 컸으니 공부나 열심히 해요. 나는 늙었고 아무도 이해 못할 그런 식으로
도련님까지 끌어내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끌려 내려간다고 생각 안 해요. 희원은 마치 자신에게 들릴까봐 두려운 듯 작게 말했다. 그녀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싱크대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톡톡 들리며 두 사람 사이에 답답한 공간을 채우는 듯 했다. 희원이 다가가서 그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저 좋아하세요. 며칠 동안 참아왔던 너무나 노골적인 질문이었다. 그리고 말을 꺼내자 그것은 정씨 아주머니의 손을 그릇더미 한가운데서 멈추게 했다. 젓가락 하나가 그녀의 손에서 미끄러져 싱크대에 쨍그랑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좋아하죠. 하지만 좋아하면 뭐해요? 좋아한다는 건 놓아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돌아섰고 눈은 젖어 있었지만 울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마치 희원의 심장을 후려치는 바람 같았다. 그가 다가가 뒤에서 그녀를 안았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그는 대낮에 그 여자를 다시 안을 용기를 냈다. 두려워하지도 피하지도 않고 그녀는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서서 그의 팔이 자신을 꽉 안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놓고 싶지 않아요. 어떤 건 붙잡을수록 더 아파요. 희원아. 그녀의 목소리는 막혀 있었다. 숨이 막혀서가 아니라 억눌렸던 온갖 감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기 때문이었다. 희원이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하지만 저는 아주머니를 잊고 싶지 않아요. 잠시 후 그녀는 그를 살짝 밀어내고 아주 부드럽게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도 그래요.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그런 쉽다는 마음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나는 한번 실수했어요. 도련님도 그렇게 되길 원치 않아요. 그날 밤 희원은 혼자 누워 차가운 앉는 베개를 꽉 쥐었고 심장은 한 번 한 번 수축했다. 그는 정씨 아주머니의 눈빛에서 그녀가 여전히 그를 좋아하지만 그것은 간직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감정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두 사람이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암묵적으로 이해한 날부터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멈추었음에도 불구하고 희원과 정씨 아주머니는 여전히 아주 특별하고 은밀하며 끈질긴 관계를 유지했다. 마치 작은 불씨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시 타오를 수 있을 것처럼. 무더운 여름날 오후 희원은 여전히 소파에 멍하니 앉아 마당을 바라보곤 했는데 그곳에서 정씨 아주머니는 채송화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의 옷은 땀에 젖었고 머리는 약간 헝클어졌지만 그 모습은 여전히 그의 심장을 한 박자 건너뛰게 만들었다. 한 번은 그녀가 돌아보다가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그의 시선을 알아차렸다. 아무 말 없이 그녀는 그저 입술을 비틀어 웃었는데 그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마음처럼 슬펐다. 밤이 되면 희원은 더 이상 예전처럼 그녀의 방으로 내려가지 않았지만 1층 아래에 희미한 작은 등 불빛은 밤늦게까지 켜져 있었다. 그는 종종 창가에 누워 어둠을 바라보았고 머릿속에는 옛날 밤들이 떠올랐는데 그곳에서는 가쁜 숨소리, 살간 냄새, 그리고 그녀의 온기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여러 번 그는 일어나서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예전처럼 그녀의 방문을 두드리고 싶었지만 중간에 멈추곤 했다. 왜냐하면 그는 한 번 돌아가면 더 깊은 파탄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어떤 것들은 제때 놓지 않으면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정씨 아주머니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여전히 매일 요리를 했고 더운 날에는 여전히 그의 책상 위에 레모네이드를 미리 타놓았으며 여전히 그가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티셔츠 더미를 세탁했고 마치
하룻밤도 같이 잔 적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항상 그가 더 이상 다가갈 수 없는 먼 곳에 공허함이 있었다. 어느 날 희원이 부엌에서 망고를 깎고 있을 때 그녀가 젖은 행주를 들고 식탁을 닦으러 들어왔다. 그가 망고 조각을 내밀며 물었다. 드실래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고 살짝 고개를 끄덕인 후 옆에 앉았다. 그들은 고춧가루 소금에 찍어 망고를 먹었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오직 숟가락이 플라스틱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와 마당에서 바람이 살짝 휘파람 부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말을 꺼냈다. 희원아, 나 내일 이사가. 망고 조각이 목에 걸린 듯 희원은 멍하니 그녀를 쳐다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사 간다고. 친구 언니가 식당을 여는데 나보고 도와달라고 했어. 거기서 지낼 곳도 있고. 하지만 왜 가세요? 그녀는 웃으며 젖은 행주를 살짝 만졌다. 왜냐하면 여기 계속 있으면 우리가 멈출 수 없다는 걸 아니까. 너 때문에 내가 더 혼란스러워지는 걸 원치 않아. 희원은 손을 꽉 쥐었고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다. 그는 붙잡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가슴속의 아픔을 덜어주지는 못했다. 다음 날 아침 희원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약속이 있어서도 아니고 알람 소리 때문도 아니었다. 이상한 상실감 때문에 해가 채 뜨기도 전에 벌떡 일어난 것이었다. 집 안은 조용했고 길거리에 차 소리만 드문드문 들려왔다. 마치 모든 것이 아직 떠나지 못한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다. 그는 맨발로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눈은 퀭했다. 정씨 아주머니는 낡은 작은 여행 가방에 짐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앉아 있었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 수건 한 장, 손바닥만 한 향수병 하나. 희원이 눈을 감아도 알아챌 만큼 익숙한 향기였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녀는 돌아보지 않고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가야 해. 희원아, 서로 아직 마음이 있다면 제때 멈춰야 해. 희원이 다가가 그녀의 등 뒤에 조용히 섰다. 안고 싶었고 붙잡고 싶었고 가지 마세요. 아무데도 못 가게 할 거예요. 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못했다. 입이 바싹 마르고 가슴이 누군가에게 짓눌린 것처럼 무거웠다. 그의 손은 꽉 쥐었다가 다시 폈다. 저 보고 싶을 거예요. 그녀가 돌아섰는데 눈은 빨갰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내 숨소리 하나하나, 내 포옹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가 옆에 누워 서로가 한밤중에 조용히 떠날까봐 먼저 잠들지 못했던 밤들까지 다 기억할 거야. 그녀는 살짝 웃었지만 그 웃음은 희원의 목구멍에 쓴맛을 남겼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감히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그럼 왜 계속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하면 잘못될 테니까. 그리고 만약 더 잘못되면 언젠가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봐 두려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들 사이의 공간은 비좁았지만 한 번도 입 밖에 내지 못한 많은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가 다가와 희원의 뺨에 손을 얹고 손가락으로 살짝 그의 뺨을 쓸어내렸는데 그 마지막 손길은 작별 인사처럼 따뜻하고 느렸다.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아직 여자라는 걸 알게 됐어. 눈물 한 방울이 그녀의 눈가에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황급히 돌아서서 여행 가방을 덜컹거리며 복도를 지나갔다. 희원은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고 붙잡지도 뒤쫓아가지도 않고 그저 그 익숙한 뒷모습이 점점 멀어져 철문이 등 뒤에서 닫힐 때까지 조용히 바라볼 뿐이었다. 텅 빈 넓은 집 안에는 익숙한 향기가 여전히
부엌 한 구석, 계단 난간, 그리고 그가 매일 밤 얼굴을 파묻었던 베개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정말 떠나버렸다. 그리고 희원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을 잃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지만 그것이 평생토록 채워지지 않을지도 모르는 공허함을 남긴다는 것을 이해했다. 정씨 아주머니가 떠난 날부터 집은 어떤 소리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에 빠졌다. 희원의 어머니는 여전히 일하러 나갔고 희원은 여전히 학교에 다녔으며 20살 남짓한 다른 젊은이들처럼 아침에는 허둥지둥, 저녁에는 방문을 닫고 지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없어진 후 모든 것이 익숙한 온기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습관처럼 부엌으로 내려가 설거지하는 뒷모습을 찾곤 했다. 여전히 무심코 냉장고를 열고 미리 타놓은 차가운 레모네이드를 기대했다. 그리고 때때로 뒤숭숭한 꿈속에서 그는 살금살금 문을 열고 젖은 머리카락 향기가 나는 여자의 옆에 다시 눕고는 아침이면 공허함 속에서 벌떡 일어나곤 했다. 한 번은 시장 근처 작은 식당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간장 좀 더 주세요. 그래야 맛이 진하죠. 희원은 멈칫했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돌려 정씨 아주머니를 발견했는데 여전히 높이 묶은 머리, 여전히 간편한 티셔츠 차림이었고 재빠르게 상을 나르며 밝게 웃었지만 눈에는 아주 슬픈 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도 그를 보았고 시선이 아주 잠깐 마주쳤다가 그녀는 마치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다시 청소를 계속했다. 희원은 말없이 서 있었고 입술을 굳게 다물었으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그는 들어가지도 않았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으며 그저 잠시 서 있다가 그녀가 그날 아침 떠났던 것처럼 조용히 돌아섰고 그들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것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져갔다. 그들의 감정은 한 번도 이름 붙여진 적이 없었고 사랑도 아니었고 매혹도 아니었으며 세상 사람들이 정의할 수 있는 어떤 관계도 아니었다. 하지만 희원에게 그녀는 청춘의 한 시절이었고 은밀하고 어리석고 강렬했으며 잊을 수 없었다. 나중에 누군가 그에게 첫사랑에 대해 물으면 희원은 그저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 그에게 후회하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살짝 고개를 끄덕일 것이다. 네, 평생 후회해요.